자, 일단 16에서 21번부터 우리 해볼게요. 자, 거기 정리해 놓은 거고, 걔는. 자, 나눠준 거는 이 지문 정리한 거야. 자, 1문단부터. 요거 제일 어려운 문제가 18번이고, 그 다음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문제가 20번이고, 이래. 자, 1문단.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자, 요게 이제 세원의 정의. 세원의 정의.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이 세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이래.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거 전체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야. 가령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수만큼 빼는 거야. 한 명 있을 때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세금 내는 거하고 4명 있을 때 100만 원을 벌어서 세금 낼 때하고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공제가 일단 중요한 말이야. 자,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일부를 공제하냐?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거니까 나는 혼자 사는데 100만 원 벌어. 근데 또 나는 어떤 사람은 넷이 사는데 100만 원 벌어. 그러면은 넷이 사는데 100만 원을 버는데 세금까지 똑같이 내면은 자, 그거는 좀 만족감이 떨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자, 거기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개념어니까, 자, 과세표준은 소득 빼기 공제야. 소득 빼기 공제. 그래서 소득 빼기 공제라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과세표준에서 이제 세율이 적용돼. 그러니까 번 돈에 전부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닌 거야. 자, 즉 세액은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함으로써 산출된다. 이번에 세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세율. 세액. 자, 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니까 세율이라는 거는 몇 퍼센트를 낼 것인가에 대한 거. 자,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세율이다. 자, 보통은 한계세율이래. 한계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물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겁시다. 요건 이제 한계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지. 자, 이 세율 중에서 한계세율이 있어. 한계세율.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읽어볼게.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 세액이 증가했는데, 자, 그게 내가 과세 표준이 증가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보다 더 많이 벌게 됐어.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거든. 자,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거야.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 그래서 한계세율은 자, 세액 증가분분의 자, 과세 표준 증가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 거에 비해서 작년보다 돈을 많이 번 거에 비해서 세금은 또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런 게 이제 한계세율이야. 자, 이 밖에도 이제 또 다른 세율을 설명할 건가 봐.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것이 평균세율. 자, 이번엔 평균세율이 있어. 자, 첫 번째는 한계세율이 있고 두 번째는 평균세율이 있어. 자, 평균세율을 구하는 법은 뭐냐 하면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눴대. 자, 세액 나누기 과세 표준.
자, 그 다음에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세율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실효세율. 자, 이건 세액을 자, 과세표준 이전 총소득이야. 이건 총소득이야, 그냥.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세원의 종류, 세원의 정의, 그 다음에 과세표준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율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를, 요런 애들을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개념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개념어에다 줄 쳐, 그냥. 개념어에다 동그라미 쳐놓든가. 세원 동그라미 치고, 과세표준, 그 다음에 세액, 한계세율, 그 다음에 평균세율, 실효세율 이런 데다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를 다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자, 다음에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보자.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금액 1,000만 원 이하는 10%,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20%라고 하자. 자, 이처럼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자, 구간이 있어. 1,000만 원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4,000만 원까지는 얼마? 이렇게. 자,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1,001만 원 벌었으니까 몇 퍼센트? 너는 1,001만 1,000원 빌렸으니까 몇 퍼센트?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구간을 나눠서 해. 왜 어렵거든. 하나씩 다 하려면. 자,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 원인 사람은 뭐 이제 3,000만 원이 어떡하냐? 이제 요거를 이제 굳이 글을 써주는 이유는 이런 거야. 아, 1,000만 원 이하는 10%고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20%야. 근데 3,000만 원 벌었대잖아. 그러면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아, 너는 20%구나. 이럴까봐 설명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 1,000만 원에다가 일단 나눠 1,000만 원만큼 빼.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0.1.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있지. 자, 거기까지는 이제 그 나머지 구간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지. 거기까지는 0.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500만 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6,00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 일단 1,0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2,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또 하면은 또 이제 총 5,000만 원이 되잖아. 자, 그 구간까지는 1,001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는 0.2%. 그럼 이제 총 이게 되지.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금액 있지. 그 남은 금액은 또 이제 4,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과세 표준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규조가 결정된다. 자,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세율 구조라고 한다. 이 과세 표준이 크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었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거든. 자, 그런데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세액이 전부 다 세율이 10%야.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내지. 세금. 1억 버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내지. 그러니까 세율이 똑같아도 내는 돈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이 내. 근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5% 내. 그러면은 50만 원 내. 근데 1억 버는 사람들은 30% 내.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를 내고 1억 버는 사람이 30% 내는 거는 이제 누진세율이라 그래, 걔를. 누진세율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전부 다 10% 내. 그런 이제 그 세율 구조가 또 있는 거야. 근데 이래나 저래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세액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하는 거야. 세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아도 많이 내고 세율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도 많이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누진세율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세율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자, 거기 세 가지가 나오지. 자,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자, 여기는 이제 비례 세율에 대해서 나와요. 비례 세율.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데, 과세 표준이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자, 근데 세율은 유지됐어. 세율은 그대로 10%야. 자, 여기 이제 비례 세율. 그 다음에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이번엔 역진 세율 구조가 있는데, 과세 표준 올라갔는데 세율이 오히려 떨어졌어. 야, 너는 1억 버는데 1,000만 원인데 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는 800만 원만 내. 이런 거야.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넌 1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너는 그냥 100만 원 계속 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10%의 세율인 거고 1억 버는 사람한테는 8%의 세율이거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역진 세율 구조라 그래. 네,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 이번에는 누진 세율 구조. 얘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은 세율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그랬잖아.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세율에 대해 알아봤고 세율의 종류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자, 그다음에 3문단. 자, 대다수 국가에서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누진세율 구조.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그러니까 누진세율 구조를 굳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조세를 내면 소득이 감소되지. 그러니까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소득이 깎여나가는 거, 그게 균등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를 균등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학자들에 의해 누진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누진세율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해. 이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할 때 근거가 누구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밀이 그랬어.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 공평하다고. 그래서 균등희생 원리를 얘기했어. 근데 그 균등희생 원리가 균등희생 원리라는 밀의 주장이 이게 누진세율 구조를 옹호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근거는 밀의 자, 균등희생의 원리. 자, 요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중요한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희생이란, 이제 여기서 희생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희생이란 요걸 이제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 자, 여기 희생은 총효용의 감소분이래. 자, 요거를 좀 기억해. 자, 효용은 만족감이야. 효용은 만족감. 알지? 경제 지문에서 효용은 만족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총효용의 감소분이라는 게 뭐냐? 만족 총액의 감소분이야. 이 만족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겠지? 자,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자, 이에 후대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 균등에 대해서 또 설명한 거지. 자, 희생이라는 건 총효용의 감소분인 거고, 이 균등에는 또 세 가지가 있대. 절대희생, 그 다음에 비례희생, 그 다음에 한계희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하나씩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가정이 입각해 있다. 이건 그냥 가정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이 효용이라는 만족감은 측정이 가능하다.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거를 수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걸 수로 나타낸 거야.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효용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이제 거기에 그래프가 나와요. 자, 우리 문과들이 두려워하는 그래프. 저기는 소득. 여기는 한계 효용. 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얘가 18번 문제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18번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귀찮아. 그냥 귀찮은 문제일 뿐이지,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사문단을 보면, 자,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일단이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거기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 소득의 한계 효용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명해 준 거야.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일단이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50. 자, Y55야. 이만큼이 원래 소득. 자, 이제 여기를 봐야 돼. 자, 요거를. 자, 원래 소득이 여기야. 원래 소득. 여기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원래 소득이 여기라는 거지. 자, 이 사람이 세액을 T를 냈어. 이만큼. 그럼 YT가 세후 소득이 돼. 자, 그러면은, 자, 여기 YT가 뭐냐면은 얘가 세후 소득이야. 자, 이런 거를 좀 써놔야 돼요. 세후 소득. 자, 그래서 이제 소득이 YT5로 줄어들거든? 자,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베타가 있지? 이게 뭐야? 희생의 절대량이야. 베타. 희생의 절대량. 이런 거 써놔야 돼. 희생의 절대량. 절대희생 균등원칙에 따르면, 자, 이제 사문단에 절대희생 균등원칙이 있는데, 자, 여기에 따랐을 때는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 거기 붙여야 돼. 자, 이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 1억을 벌어도 요만큼 희생돼야 되고 100억을 벌어도 요만큼 희생돼야 돼. 왜? 얘가 희생의 절대량이잖아. 희생의 절대량이 다 똑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점에서든 요 넓이하고 이 면적하고 똑같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돈을 여기서 버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돈을 이만큼까지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저기서는 요만큼의 그 희생의 절대량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면적은 똑같은 거지.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자, 이거는 고소득자 세액이 저소득자보다 커야 되고
자, 왜 큰지는 이러면 크겠지. 예를 들어 여기는 1000만 원이야. 여기는 900만 원이고 이 면적만 맞추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10억 버는 사람이야. 그럼 저 면적이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세액을 여기서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세액을 이쪽에서 내거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10억 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10억에서 뭐 이 면적이 100으로 가는 게 아니야. 10억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10억에 대한 저세액을 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세율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얘가 누진세율은 아니래. 자, 누진세율 단정은 안 된대. 갑자기 누진세율 얘기를 왜 하냐면은 대다수의 나라가 누진세율 구조를 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걸도 계속 누진세와 관련된 거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서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유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유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세율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단정이 안 돼. 이유는 뭐냐? 가파른 기울기여야지 누진세율 구조가 된대. 이거는 굳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밑줄 쳐놓으면 돼. 이 절대희생 균등 원칙에서 이 한계유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여야지 누진세율 구조가 되는구나. 이렇게 줄 쳐놓으면 돼. 자,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한계유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기울기가 없어. 이렇게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누진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꺾여 나가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잖아. 이렇게 줄어들면은 얘가 어느 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왔다고 쳐. 그러면 저 면적을 채우려면은 이만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자,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은 어딜 가나 똑같은 그냥 금액이 나오겠지. 어딜 가나 똑같은 금액. 자, 그 다음에 5문단. 자, 이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이번에는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 자, 요거는 자,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이거는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 희생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해야 돼. 이는 그림에서 면적 베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라 나눈 값. 요거는 베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눈 값. 요거래. 그러니까 어떤 거야? 요거 나누기 이거지. 이렇게. 얘가 똑같아야 된대. 이 원칙 아래서는 누진세율 구조는 자, 이제 요거하고 또 이제 누진세율하고 또 연결해. 자, 요거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유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한다면, 이게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대. 자, 이거는 체감하는 모양. 그러니까 위에서는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 같은 데서는 가파른 기울기여야지 누진세율이 되는데, 얘는 그냥 기울기가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0만 아니면 얘는 그 누진세율이 된대. 자, 즉 소득의 한계유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치?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기울기만 있으면 된다. 자, 비례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유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비례세율 구조. 비례세율 구조는 어떤 거였어? 자, 세율이 유지되는 애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6문단. 쓸 자리가 없네.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
내가 보기에는 이 균등 원칙 중에 얘가 제일 무서워. 거기 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 개용의 크기가 모든 개일에게 동일해야 된다. 여기는 한 개용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그랬거든. 한 개용의 크기 동일. 자, 과세 후 한 개용의 크기가 동일해야 돼. 그럼 얘는 또 무슨 말이냐?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 개용은 선분 Y1, YTS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자, 거기 보면 한 개의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거기 조쳐야 돼.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왜 무서운 세율이냐면은 여기야. 이만큼 번 사람도 여기야. 이만큼 번 사람도 여기야. 이만큼 번 사람도 여기야. 왜? 저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거든. 만약에 여기가 한 1000만 원 지점이라 그러면 1100만 원도 100만 원 내면 되고, 만약에 1억 벌었잖아? 그러면은 9,900만 원 내야 돼. 아니고 9,100만 원 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돈을 여기 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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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어디든 간에 세금은 여기. 왜? 세금 낸 다음에 만족도가 똑같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YTS의 길이가, 자, 모두 같도록 해주면 돼.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의생 균등 원칙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 거기 줄쳐야 되겠지? 자, 요거 특징은 고소득은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좀 많이 떼갔으면 좋겠어. 아니, 많이 벌고 싶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지 않냐? 3천만 원 내고 3천만 원 벌고 조금 뗄 거야. 한 12억 번 다음에 그래 떼가라. 그러면서 막 내가 너 월급 주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난 그러고 싶어. 이제 세금에 이제 내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자, 요거를 기억해야 돼. 절대생 균등 원칙은 요 면적 맞추면 돼. 알지? 그 다음에 비례생 균등 원칙은 요거 나누기 요거 맞추면 돼. 면적이야, 면적. 그 다음에 한계생 균등 원칙은 요 길이만 맞추면 돼.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 좀 어렵게 생긴 문제. 18번 문제. 어디쯤을 지워야 좋을까? 어디 지울 만한 데가 없네. 자, 얘를 지울게 그냥. 자,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 거야. 자, 일단은 요 그림 있고, 자, 거기 위는 갑과 을의 소득에 따른 한계용 곡선이다. 갑은 지호만큼의 소득. 자, 갑의 소득 여기. 이거 써놔야 돼. 그 다음에 을은 A, O. 여기는 을의 소득. 자, 다음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용은 체감한다. 자, 절대생 균등 원칙이잖아. 그게 2개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를 봐야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는?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세금을 여기까지 냈어. H만큼 냈어. 그러면 요 면적. 자, 얘가 이만큼이면 세금을 이만큼 냈으면은 여기 세금의 요 면적이 지금 절대희생 공간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만약 한 개의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여기 기울기 0의 줄 쳐야 돼.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은 각각은 동일한 색, 기울기 0, 각각은 동일한 색이거든. 그러면 한 개의 절대 희생 균등 원칙으로 가야 돼. 어디가 있냐? 앞에 102페이지의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오른쪽 지문에. 하나, 둘, 셋 올라가면 기울기가 0이라면 모든 개인이 동일한 색. 괜찮지? 맞는 말. 자, 2번. 절대생 균등 원칙에 오며 각각의 내야 할 세금이 각각 GH와 AB. 자, 세금이 여기하고 여기야.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하고 여기의 면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치? 면적이 같아야 되잖아. 희생의 절대적 크기잖아, 그 면적이. 얘가 이만큼 세금 내고 얘는 이만큼 세금 내거든? 그랬을 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GHIJ의 면적하고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거기 줄치면 돼. 면적이 같아지도록. 요거는 핵심은 뭐야? 절대적 크기거든?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 비례희생 균등 원칙이래요.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예를 들어볼게. 여기 세금을 이만큼 냈어. 그러면 요 면적 나누기 이 면적이지? 자,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자, A, E, F, D. 자, 그 다음에 이거는 A, O, K, D잖아. 이 얘기는 뭐야? 얘가 지금 세금을 어디까지 낸 거야? 2까지 세금을 냈단 얘기지? 세금을 여기까지 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세금 낸 거만큼 분의, 세금 낸 거 있으니까 이 전체 이만큼 분의 세금 낸 부분. 이렇게 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A, E, F, D를 뭐로 나누냐? A, O, K, D로 나누는 거야.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해진다면 을에게 A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된다. 맞지? 동일하면. 자, 또 비례희생 균등 원칙이야.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될 세액이 GH이고, 자, 갑은 GH 세금을 내. 자, 그 다음에 을이 내야 될 세금은 AB야. AB. 그럼 둘이 뭐가 똑같아야 돼? 자, 이게 똑같아야 돼. 이거 나누기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요 값하고 똑같아야 돼. 면적이 같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A, B를 A로 나눈 값 GH를 G5로 나눈 값. 그 다음에 A, B를 A5로 나눈 값이라고 했지. 이 선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면적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선분이 아니라 면적이에요, 면적.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면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얘는 선분으로 나누는 거야. 선분의 길이로. 그래서 이제 틀린 말이 돼.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사실 별거 아닌 거야. 이게. 계속 면적으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길이로 계산해버렸지? 그러니까 틀리지. 자, 5번은 한계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갑의 세액이 GH야. 한계희생 균등 원칙이니까. 자, 한계희생 균등 원칙이거든. 자, 여기도 다 끝까지 볼게. 한계희생 균등 원칙이 GH야. 여기 한계희생 균등 원칙 뭘 똑같이 맞추면 돼? 얘를 똑같이 맞춰야 되지. 여기 얘를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그럼 지금 얘는 돈을 벌어도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세금 내야 돼. 왜? 이 선분의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얘도 이 선분 길이 맞추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얘도 이 선분 길이 맞추면 여기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이 G 같은 경우는 H까지만 하면 되고 GH가 세금인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AH가 세금인 거야. 이 공산당이지, 이거는. 공산당.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와요. AH만큼은 세금 부담. 그래서 18번은 4번이다. 자, 여기에서는 그 20번 문제를 또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다 맞아왔네, 그래도. 이거 완전 산수 문제지, 산수 문제. 자, 요 문제는 패스할게요. 자, 뒤에 가시가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그 견해요가 있어요. 자, 요 견해요는 유배시조고, 유배시조. 자, 읽어보면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슬프든 즐겁든 옳든 잘못됐든 외다는 잘못되다야.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난 뭐 하겠대? 내 몸에 해올 일만 하겠대. 그래서 내 몸에 해올 일에 줄쳐야 돼. 자,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이 시랴 해서 그남은 여남은 일에 세모 쳐야 돼. 이거는 내가 할 거 말고 다른 것. 그거는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수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자, 내 몸에 해올 일만 할 것이다 라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수 내일이 망령된 줄을 내가 몰랐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내 스스로 보기에도 좀 미친 짓 같대. 무모한 짓 같고. 근데 이 마음 어리기도 니미한 탓이로세. 거기 줄쳐야 돼. 이 마음 어리기도 이미한 탓이로세. 줄쳐야 돼. 자,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 그래서 자, 이 나의 어리석은 행동은 임을 위한 탓이야. 내가 어리석은 거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러면서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누군가가 뭐라고 말해도 님이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는 나를 헐뜯는 사람, 그 다음에 아무리는 나를 헐뜯는 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는 간신 혹은 정적이고, 자, 아무리 일러도 해서 요 아무리는 나를 모함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행동은 너 때문인 거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망년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얘가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얘가 그러니까 윤선도가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래. 자, 삼수 추성 진호로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자, 거기서는 울어 얘는 저 시내가 있는데 자, 이 얘는 흘러가는 이런 뜻이야. 많이 나오는 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이 아니라 얘가 중요하지. 시냇물이 운대. 감정이입이지, 감정이입. 무음홀이라 무엇을 하려고 주야에 흐르난다.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는 것이냐. 그러니까 시냇물이 울면서 밤낮으로 흘러. 자, 이거 감정이입. 자, 이명한 내 뜻을 쫓아. 이명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이명한 내 뜻을 따라서 그 흐르는 물이 그칠 줄을 모른대. 그러면은 이명한 내 뜻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울어 얘는 저 시내는 결국은 화자의 감정인 거고, 이거는 뭐 때문인 거야? 이명한 마음. 이명한 마음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돼. 그럼 이건 뭐겠어? 임에 대한 그리움. 자, 요거에 대한 거.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감정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사수. 맥은 길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이거 반복을 했지. 그러니까 먼 곳에 있다는 얘기야.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 어버이 그린 뜻. 이거는 이제 부모에 대한 그리움.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그래서 어버이 그린 뜻 때문에 외기러기가 울고 간대. 그럼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 우는 게 중요해. 내가 부모님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러기도 울면서 날아가는 처럼 들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도 감정이입. 그러니까 하나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감정이입을 시냇물의 소리를 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매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다로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돼. 자, 오수.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아마는, 어버이가 그리울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 불효인가 여기느라. 거기 주쳐야 돼. 임금을 잊으면 기 불효.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만든 걸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하늘이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임금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마지막에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그 26번을 많이 틀렸는데, 자, 26번은 나를 읽고 풀어야지. 자, 나도 읽을 거예요. 많이 틀린 것 같아서. 견해어는 워낙에 중요해서 한 거야. 자,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A와 보기를 이해한다고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A의 범위 줄이기를 해야 돼. A를 읽고 A의 내용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고 풀어야 돼. A 읽고 B 읽고 다 풀면 힘들어져. 자, 읽어볼게. 나의 A. 10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말이 없었기에 간산을 털어 말 6마리를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 싣고서 3천리 떨어진 변방 땅까지 갔으니 그곳은 바로 불영이었다. 그래서 내 재산을 털어서 말을 사서 유배지로 갔어.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주겠소. 여기 먹을 것을 얻을 방도에 줄쳐야 돼.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것이오. 거기 줄쳐야 돼.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것. 줄쳐야지. 먹고 사는 방법이야. 내가 말했다. 아니요.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서 험한 고갯길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말들이요.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버린다면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요. 자, 이제 거기 줄쳐야 돼.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요. 거절한 거거든. 왜? 의리로. 의리지, 의리. 야, 말이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말을 갑자기 먹고 살겠다고 팔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말이 비록 민물이지만 내가 참아 버릴 수 있겠소? 그랬어. 자, 여기까지 읽고, 자, 26번을 해결해 볼게요. A니까. 1번. A와 보기 모두니까, A잖아. A. A는 유배지 풍속 인용. 유배지는 어때?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 몇 달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유배지 풍속은 맞아. 근데 그곳 거주민들이 여기 줄쳐.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 거기 줄쳐봐. 여기에 이민족의 영향 받고 있는 얘기 나와? 다른 민족하고 관련 있는 거? 안 나오지. 그래서 1번이 답이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거지. A도 읽고 B도 읽은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섞인 거지, 이게. 그래서 범위 줄이기를 해야 돼. 자, 2번은 A에는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언하는 사람. 여기 지역적 특성 고려. 여기는 소가 귀하다 이런 얘기했고. 자, 2번, 3번 A와 보기 모두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여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 자, 거기 나에 보면 다섯 번째 줄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4번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신의 줄쳐야 돼. 야, 얘가 그래도 나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얘를 버려 그러지? 자, 5번 보기는 글쓴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건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어. 근데 답이 그냥 1번으로 나와버렸지. 왜 이민족의 영향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 그래서 변방이란 말을 한 거지. 여기서 이민족, 다른 민족이 우리의 삶에 관련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얘기한 건 아니야. 그래서 자, 26의 답은 1번. 네.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112쪽에 5월의 환희가 있는데 그냥 시가 좋아. 자, 44번 풀어볼게요. 고기를 창고에 가를 감상한 내용. 가와 나무도 그늘을 제재로 삼고 있다. 가에서 그늘은 밝음과 대립화정을 결합하여 신의 은총인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역할. 자, 그러면 가에서는 거기에 줄 쳐야 돼. 가에 그늘이 있는데 이거는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데. 밝음의 충만함. 자,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안식처. 자, 나에서도 그늘이 위안과 휴식을 주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 이번엔 나에서 그늘. 자, 휴식과 자, 위안. 얘네 같은 의미인 거지. 자, 나의 그늘은 깨끗하고 순수한 곳으로 일상의 삶으로 지친 이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대. 이제 보기에서 요 정도 얘기해 줬잖아. 그럼 시에서도 뭐 함축적 의미 찾고 없는 내용 찾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시에서는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냈나 보다. 그 다음에 안식처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여기서 뭐 그늘의 의미를 찾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 자, 읽어볼게. 자, 그늘. 밝음은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이게 뭐야? 그늘은 밝음이다라는 거지. 그늘. 밝음은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자, 1년에서는 그럼 그늘은 밝음이라는 얘기야. 나도 기쁠 때는 눈물을 젖는다. 나도 똑같대. 나도 기쁠 때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늘이 밝음하고 같은 의미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연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자, 그늘은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그는 자, 이연은 자, 그늘은 밝음에 옷을 입혔대. 위에서 뭐라 그랬어? 밝음의 충만함을 드러낸다 그랬지? 이거 긍정적인 말이야.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했어. 자, 그래서 자, 그늘이 밝음의 옷을 입혔대. 그러니까 밝음의 옷은 그늘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도 형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는 밝음이고 형상은 그늘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예를 통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늘이라는 걸로 밝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돼. 자,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자,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충만하다는 얘기지. 넘쳐난다. 밝음이. 근데 그늘 너에게서 점점점이야. 자, 그러면 3년에서는 어떤 거냐? 자, 그늘 너에게서, 자, 그늘한테 계속 너라 그러거든? 자, 이런 건 의인법이야. 자, 그늘한테 어떠냐? 밝음이 넘쳐난대. 그러니까 이게 밝음의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자,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5월에 새 술들 가득 부어라.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자, 그늘 5월에 새 술들 가득 부어라 그랬는데, 자, 이게 5월이잖아? 그리고 그늘한테 새 술들 가득 부어라 그랬어. 그럼 그늘을 부어라인데, 그늘은 뭐야? 밝음이지. 그래서 밝음을 부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연 이깔나무 내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가리니 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가리니 이건 뭐겠어? 휴식. 자, 5연에서는 자, 휴식과 자, 위안으로의 어떤 그늘의 모습이 드러난 거지. 그래서 1, 2, 3, 4까지는 이 그늘은 밝음이다라는 거. 그 다음 5연에서는 휴식이라는 거. 자, 요런 의미로 자, 시를 쓴 거야. 자, 1번, 43번
44번 1, 2, 3을 먼저 해결해 볼게. 가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늘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 여기 그늘이 밝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펼쳐야 돼. 왜? 형상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늘로 밝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그늘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는 빛은 신의 은총의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 맞아? 그늘을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는 빛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늘에서 빛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어둠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는 안 나와.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야. 2번 틀린 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가.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갈 수 있는 이깔나무 아래에는 그늘이 안식처가 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쉬어가리니 라는 말을 하지. 그래서 44는 2번이고, 자 43번. 수미상관.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하고 비슷해야 되거든? 하나도 안 비슷하지? 틀렸고. 동일한 시어의 반복은? 시어거든, 시어. 여기 줄쳐야 돼, 시어. 자, 이게 시어가 있어, 시어. 그럼 이건 단어 반복이야, 단어. 그 다음에 식구. 요거는 두 어절 이상일 때. 2어절 이상. 그 다음에 시행. 요건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문장구조 반복이 있어. 자, 통사구조 반복이라는 게 있거든? 통사구조 반복. 자, 통사구조 반복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문장구조가 반복된 거야. 구조의 반복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 요렇게 두 개 구분해서 문제네. 좀 치사해 보여도, 옛날에 순등에서도 시구가 반복됐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시어가 반복돼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 틀렸어. 그래서 구냐, 어냐, 이런 거 구분 잘해야 돼. 여기서는 시어지. 뭐가 나와? 그늘, 밝음, 이런 애들 나오지? 그래서 맞는 말. 일단은 2번은 맞는 말.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커져 내적 고뇌인데, 자, 말줄임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나오지. 근데 고뇌야? 내가 쉬어갈 거는 고뇌가 아니지? 그래서 틀렸어. 고뇌가 틀렸어.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인데, 그럼 여기 이 글의 대상은 그늘이잖아. 그늘한테 회의감, 후회를 하고 의심을 품고 막 이래? 그러지 않지. 틀렸어. 상승적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를 대비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해서 성장 과정? 그늘의 성장 과정이 나와? 아니지. 그래서 43문제 2번이 답이야. 자, 그러면 이거 43도 가로 나왔지? 44도 가로 나왔지? 그럼 45는 나로 나와야 정상이야. 문제가. 배열상. 자, 거기 45번도 기억, 니은을 해결해 볼게.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45, 1번. 기억은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 양상. 이게 다양한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기쁠 때 운다라는 거지. 다양한 감정은 아니지. 버려. 자, 니은은 5월에 새술들을 가득 부어라. 자기 성찰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찾은? 자기 성찰을 했어? 그늘에 대한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자, 그럼 이제 나를 읽어볼게요. 자, 나에서는 자, 그늘이 휴식과 위안,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나. 벗고 그늘 아래 잠시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에 줄쳐야 돼. 이게 뭐냐? 이 어떤 삶의 무게를 벗어나 이런 얘기야. 입던 옷, 입던 신발 벗어놓고 누구의 아비, 누구의 남편도 벗어놓고 그 두 줄을 묶어야 돼. 그게 뭐야? 생애를 벗어놓는 거에 구체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3행, 4행은 2행을 구체화한 거야. 자,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으로 앉아보렴. 그렇게 앉아보래. 직업도 이름도 벗어놓고 본적도 주소도 벗어놓고 거기도 두 줄 묶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생애를 벗어놓으란 얘기지. 맨몸으로 앉아보란 얘기도 정말로 옷을 벗어라 이런 게 아니라 직업도 벗고 이름도 벗고 본적도 벗고 주소도 벗고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놓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벗어놓고 뭐 하란 얘기냐면 휴식과 위안을 취해 이런 얘기가 돼. 자, 그러면 자, 구름처럼 하얗게 벚꽃 그늘에 앉아보렴. 그러면 늘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이. 자, 좀 거기 좀 줄이 길어도 자, 그 두 행을 세모로 쳐봐. 무겁고 불편한 오늘과 저당 잡힌 내일. 이런 건 뭐야? 생애야, 생애. 생애. 나의 생애가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나의 생애가 생애를 내려놓는 거잖아. 그래서 날개처럼 가벼워진대. 이 얘기는 어떤 휴식과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벚꽃 그늘 아래 한 며칠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놓아 보렴. 또 생애를 벗어놓아 보라 그랬지? 그리움도 서러움도 벗어놓고. 이거는 뭐냐? 감정도 벗고. 사랑도 미움도 벗어놓고. 이것도 감정도 벗고. 그러니까 거기 거기도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게 두근거리는 생애를 벗어놓으라는 얘기잖아. 어떤 살면서 생겨나는 감정을 벗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바람처럼 잘 씻긴 알몸으로 앉아보렴. 더 걸어야 닿는 집도, 더 부서져야 완성되는 하루도, 동전처럼 초조한 생각도,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도 벗어놓고. 자, 거기도 더 걸어야 하는 집도부터 늘 가볍기만 한 적금 통장 벗어놓고까지도 세모로 묶어. 걔네가 뭐야? 생애야, 생애. 그 생애를 다 벗어놓고, 자, 걔네는 다 세모 쳐. 벚꽃 그늘처럼 청청하게 앉아보렴. 그런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쉬어봐라. 이런 의미가 돼.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면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는 우리의 삶, 벌떼 잉잉거리는 벚꽃처럼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할 것이다. 거기 출처되겠지?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삶의 짐을 벗어놓고 여기에서 쉬면 넉넉하고 싱싱해짐을 할 것이래. 그거는 목에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겠지? 삶의 긍정적 변화 경험. 자, 그대 흐린 삶이 노래처럼 즐거워지길. 긍정적 변화. 원하거든 이미 벚꽃을 친 바람에 노래가 된 벚꽃 그늘로 오렴하면서, 야, 벚꽃 그늘로 오렴하면서 여기 와서 생애를 벗어놓고 좀 마음 편하게 쉬면서 삶의 긍정적 변화를 느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거기 45번에 디귿 볼게요. 햇살처럼 쨍쨍한 맨몸.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냐? 저항의지는 아니지. 이거는 어떤 삶의 무게를 벗으란 얘기지. 자, 리을. 새의 날개처럼 가벼워지는 것.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이거 정확하게 맞지. 그 다음 미음. 더 걸어야 닿는 집. 이 인간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더 걸어야 닿는 집이라는 거는 집까지 가는 길이 멀다거든. 그래서 어떤 삶의 힘겨움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우리 앞 시간은